예, 휴식 시간이 이제 끝났죠. 우리 토론 권위자 6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 지금 6분은 우리 자료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가장 대가들을 모셨는데요. 제가 선호 드리면은 그 관련 분 잠깐 목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상규 변호사님, 저 법무법인 유한 동인의 지금 파트너 변호사로 계십니다. 네. 전에 그 항공회도 법무팀장으로 옛날에 근무하셨고 지금 이쪽 분야의 저서도 쓰시고 대단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가끔씩 뵐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제하고는 다르니까. 두 번째로 이영환 서울시립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전에 정선위원회 감리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각이 있으신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정 토론자로 최종만 등록법인의 협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최 회장님은 요즘 새로운 제도 하에서의 등록회계법인 협의회라고 하는 막중한 조직의 책임을 맡고 계시고 현재 신한회계법인의 CEO로 계십니다. 네 번째 지정 토론자로 신규종 금융감독원 감리 1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금감원이 오늘 또 두 번째 주제인 감리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좀 있으시고 해명도 좀 하시고 하실 겁니다. 바쁘신 중에서 일단 전문심의위원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지정 토론자로 언론기관의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회계 분야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함정선 경제정책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데일리. 요즘 이데일리가 이슈 이 단톡이라고 그럽니까? 아주 정보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순서대로 해서 한 분당 시간은 저희들 제한된 시간이 지금 뒤에 2부 순서가 또 있어서 7분 내외로 럭키 7분 그러니까 넘으면은 8분까지 할 수 있는데 럭키 7분 6분으로 해서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13년 전 저의 직장에 다시 왔는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총각이었는데 지금 아들 둘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토론자로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상 제가 감리 대응을 직접 변호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례는 감리위원회에서요, 의견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내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견서를 빨리 낸다는 말은 뭐냐면 빨리 의견서를 받아다가 그걸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감독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의견서를 받고는 감리위원회 일자가 변경돼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대심제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조사역의 말이 그냥 빨리 내달라는 말이었지 그 반협박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빨리 안 내면 의견 없는 것으로 치부하겠다. 근데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사전조치 통보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오히려 감독원 측에서 지키지 않고 강요를 했다. 이런 사례는 지금 최근에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이고요. 근데 감리위원회 개최 이후에 증선위에 좀 불출석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는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리위원회에서 이제 피감리 이제 회계법인 감사인이라고 할게요. 근데 감사인이 제출한 의견이 좀 받아들여져서 감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들어보니 감리위원회 끝나고 나서 고의 조치가 중과실로 변경됐는데 그 조치에 따라서 이제 뭔가 좀 이제 감독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감사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증선이 와서 진술하는 거는 좀 자제하면 안 되겠냐? 왜 증선위원들이 불편해한다. 그건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리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에서 모두 진술을 좀 생략해달라. 근데 뭐 변호사로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견 진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본인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지 의견 진술에 모두 진술을 빼고 나면 질의응답밖에 없거든요. 그럼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하는 거 그거는 의견 진술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취조죠, 취조. 물어보고 답하는 거, 물어보는 것만 답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견 진술 기회를 적정한 시간에서 적정히 부여해야 된다. 그게 많이 생략도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의견 진술 대기 기간입니다. 감리위원회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10분을 위해서 3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러니까 같이 이제 걸리게 되면 회사 그 다음에 회계법인 이제 감사인이 들어가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순서가 이렇습니다. 감독원에서 먼저 와서 1시간 동안 줄구장창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위원들은 선입견이 생기죠. 그 상태에서 회사 들어와서 회사 할 이야기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회계법인 감사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 감사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 지금 감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원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조서 및 주요 증거 등사 거부,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조 서류가 문제돼 가지고 지금 감리 조치를 받게 생겼는데 위조 서류를 등사를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는 그럴 수 있죠.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를 일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수사라는 건 감독원의 감리인의 수사라고 할 수 있지만 감리위원회, 증선위원회부터는 어떻게 보면 재판에 가깝거든요. 재판이라면 증거는 공통적으로 내놓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개해놓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진술을 듣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 다음에 대심제를 위한 제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의견 진술하러 갑니다. 제가 수임을 해가지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앞에 이렇게 판사석처럼 앉아 있고요. 원고석에 기업이 앉고 피고석에 조사관이 앉아가지고 진짜 재판처럼 원피고처럼 합니다. 근데 감리위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상합니다. 대신 구조가 아닙니다. 감독원도 피고처럼 돼 있고 원고처럼 이렇게 감사인이 와서 공격 방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대등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감독원이 들어와서 일단 위원들을 다 섭렵합니다. 이해도를 다 감독원에서 다 이해도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의견 진술하라? 저는 그거는 절대로 그 의견 진술 보장에 실질적인 핵심 내용이 다 빠져 있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증선위 의사록, 감리위 의사록 여러분들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주는지. 안 줍니다. 감리위 의사록은요 제가 소송을 한번 해봤는데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신청에 거부했다고 거부소송을 넣죠. 그럼 판사가 공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공개 안 합니다.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자 공개하시오 이랬는데 다시 거부합니다. 뭘로 거부하냐면 그 근거 조항을 바꿔서 또 거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이나 패소했는데도 끝까지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비용 다 받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내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건 들어갈 때 녹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검사 안 합니다. 되게 이상한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뭔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법이나 규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감리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10분을 준비했는데 지금 벌써 5분이라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해 준다 그래가지고요. 2023년에 대형 비상장 회사 기준을요 5천억으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형 비상장 회사가 규제 완화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대형 비상장이 안 되니까 그럼 대형 비상장이 그 규제를 받고 있던 감사인 선임위원회나 3년 계약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는데 이전 계약 3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감사인 지정 조치가 들어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규제를 완화해줬는데 완화된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기존 강화된 규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그 감사인 지정을 하겠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일을 했을 것이고 저도 이제 같이 했는데 그런 다음에 감독원이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감리입니다. 그럼 고의가 중과실로 변경돼서 하래. 아니 위조 계약서를 감사인이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고의가 됩니까? 왜냐하면 고의는
위조, 소위 말해서 기명 날인이 다 이루어진 서류로 확인했을 때 위조에 대한 고의가 인식이 생기는 건데 없는 상태에서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도한 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적용 규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19년 개정 기준을 적용해야 될 19년 사례를 22년도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오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감리위원회 기일이 연기돼 버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위반 허위 보고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당 파트너가 허위 보고서를 냈어요. 나는 채권 채무를 회사하고 없다라고 사인을 다 했어요. 확인서 올려줬어요. 그러면 회계법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품간실장도 그렇고 대표이사도 그렇고 독립성 위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 담당 이사도 중과실, 회계법인도 중과실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도한 감리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 제대로 알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에 관련된 내용으로 뭐 각종 제가 직접 진행했던 토마토 저축은행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SFC 그리고 또 뭐 각종 스틱 인베스트먼트와의 소송을 제가 케이스를 넣었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와 품간실장의 책임에 대해서 중앙법학에 논문을 기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저축은행 후순위채 소송이 벌어져 가지고요, 그에 대한 이제 논문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분 했습니다. 예, 아주 그 현실감 있게 말씀을 잘 주셨고요. 뭐 하나하나가 사실은 현실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감리위원을 제가 8년간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선위에서. 그런데 최근에 그 발전이 조금씩은 됐다고 치는데 대심제가 그 중간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대심제는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대심으로 해서 법원에서 하듯이 원고 피고 같이 앉혀놓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앞에 피고 간 다음에 원고가 나중에 따로 그냥 앞에 사람 얘기한 거 사실과 다른 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흩어지죠. 그래서 아주 제가 그 일일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를 요약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적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감독원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말씀도 나중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지정 토론자 이영환 교수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예, 서울시립대 이영환입니다. 저도 이제 그 한 2년 전에 그 감리위원으로 한 4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또 경험을 조금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증선이 그 감리 결정은 사실 그 피조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감사인 입장에서 징계 또 업무 제한 및 업무 경력상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가면은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의 승패에서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행정조사의 법적 유상뿐만 아니라 향후의 소송 과징금 징계 경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감사인 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대심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뭐 이제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제 2년 전 제 경험에 따르면 이제 피조치자국 금융감독원의 그 조사 담당자가 이제 각자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대지를 해서 쟁점에 대해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그거에 대해서 감리위원들이 이제 보고 양쪽 다 질문해서 뭐 질의를 들어보는 절차는 존재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피조치자가 일단 퇴장을 합니다. 퇴장을 하면 이제 금융감독원 이제 조사 담당자께서 이제 추가로 이제 그 피조치자 답변에 대해서 후속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피조치자의 설명 중에서 추가 답변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그 반대 논거를 또 제시할 기회가 더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 조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피조치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피조치자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금감원이나 그 조사자가 어떤 논거와 어떤 이유로 조치를 했는지 이 사실관계와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전 통지서에 이제 기재가 돼 있지만 좀 간략하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논리와 어떤 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억울함을 없애려면 이제 피조치자들의 감리 집행 기관의 판단 근거와 근거를 더 충분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감독원 입장에서도 조금 고충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제보에 의한 것이라면 증인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피조치자의 질이나 아니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좀 공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 조치의 선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원래 학교에서는 세무회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또 아까 이제 우리 그 또 발표가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 또 그 심판례도 말씀 주셨는데 이런 우리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는 상당히 이걸 가지고 이제 사례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증선이 의사록이나 이런 심판례 이런 부분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인력의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선이라는 거는 이제 5명 정도의 그 중에서도 2분은 이제 유한정과 심판관이고요. 그런 거고 또 감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분 몇 명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심판관이 존재하는 행정역량과는 비교할 수 없게 작은 조직이고요. 그걸 또 서포터한 조직도 상당히 작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조직의 직원 수를 늘리는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역시 그 앞에 말씀 주신 거하고 같은 그런 대심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그 감리조치 선례로서의 그 발제자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의사록을 얘기하셨는데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심판관을 전에 했습니다만 거기는 정말 상세하게 그 나옵니다. 역시 조직의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최종만 대표 이사님, 예, 등록회계법인 협의회장님,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등록법인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최종만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실무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제가 핸드아웃 제출한 거를 좀 간략하게 제목만 뽑아서 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처벌의 중복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감리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좀 2가지 꼭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권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다시피 감사인에 대한 그 감사 실패에 대한 처벌 규정은 뭐 민사, 행정적인 책임, 형사 책임 외에 또 여러 가지 과징금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그 한국공인회계사의 규정,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처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형 회계법인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등록법인에 소속된 회계법인의 경우에 어떤 특정 사안으로 인해서 그 감리 증선이나 처분을 받는 경우에 대부분이 내부 그 결산 문제 때문에 담당 이사가 최종적인 주책임을 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회계법인에서 커버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굉장히 그 담당 이사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산이 이르는 경우가 생겨요. 금액이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과징금에 더해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또 내부에서 회계법인 내부에서 법인에 대한 벌점에 대한 또 내부 손실 기회비용의 커버 차원에서 그 벌점에 대한 또 손해배상을 또 내부에서 부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물론 회계사 생활하다가 감사 실패가 없어야지 바람직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이 돼서 심지어는 한 30년 그 회계사 경력의 회계사들이 담당 이사들이 파산을 하는 형태가 간혹가다 생깁니다. 더군다나 그 요즘에 이제 일부에서는 그 뭐 회계법인들이 손해배상 책임 보험 들었으니까 그걸 커버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실제 그 손해배상 보험회사 손해배상 책임은 그 고의일 때는 손해배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감독원이나 증선위의 처분은 상당 부분 고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조상규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고의라고 보기엔 힘든 부분인데 이걸 고의로 해서 그 보험회사가 그 보험료 청구를 거부하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온전히 담당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떠안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물론 처벌해서 부실 감사를 막는 것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치는지까지를 감안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당하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게 되고 또 경제력 낭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조상규 변호사 같으신 분은 일거리가 생기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뭐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고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의라고 억지 춘향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일해서 행정처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형평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하나 제가 겪은 예로는 이 소송제도가 어떤 일부 소액주주들은 한 500만 원 정도를 소액으로 투자를 합니다. 부실지구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회사가 잘해서 갱생되면 몇 배의 수익을 주가 차익을 얻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파산이 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회계법인에. 근데 저희가 실제 경험을 받았는데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소송하려는데 합의 보자. 나 500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 너희들 변호사 선임하면 500만 원 들어갈 테니까 내가 소송 취하할 테니까 합의 보고 끝나자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현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현행 감리제도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2001년에 우리 신한회계법인을 PC업이 생기기 전에 SEC에 등록해서 2004년에 미국 SEC에 감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국 PC업의 감리는 회계법인의 조직에 대한 평가, 품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고 개별 그 재무제표에 대한 심리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그 감리 결과에서 나온 것은 법인의 전반적인 조직 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시합니다. 그러나 개별 감리나 특별한 스페시픽한 상황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 물어봐요. 이걸 공시해도 좋게 되겠냐? 이게 회계법인이 그걸 공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 공시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증설위가 분기 뭐 2달에 한 번 정도 열리죠. 증설위 열리면 반드시 거기 처분 결과는 언론에 다 공표가 돼요. 저는 이게 지금 IMD 우리 회계투명성 평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리 결과가 다 언론에 공시되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엄청나게 회계 부식이 회계 감사 실패나 회계 부식이 많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도도 좀 더 선진화된 조금 더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사베누 액트 이후에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이 그 미국의 SEC, PCAOB에 등록 신청했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18개 회계법인인가 빅4를 포함한 우리나라 회계법인이 다 처음에 등록 거부됐습니다. 그 등록 거부의 제일 중요한 사유가 징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회계법인이. 몇 수십 개씩 징계가 받아갖고 그런 리스트가 쫙 올라가니까 징계 거부됐는데 그 당시에 뭐 저도 항공의 그 임원으로서 있지만 우리 법무법인에 의뢰를 줘서 우리나라 법제도와 미국 법제도 공시제도의 차이를 소명해갖고 그 후에야
비로소 법제가 이렇기 때문에 공시가 많이 됐다는 거 이해가 돼서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이 PC법에 등록이 허가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우리 그 감독 당국도 많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접 그 CEO를 하시면서 경험하신 거를 말씀해 주셨고요. 피세협의의 그 공개 감리 결과 공개와 관련된 얘기를 그 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하고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회계가 굉장히 투명하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냥 하치에 있다가 중치에 있는 정도 헤매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력 우리가 뭐 12위권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탑 20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47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되게 회계 부정이 많은 나라인 것처럼 이 공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중과실 3단계부터 공개하던가요? 지금 그렇게 예, 중과실을 다 공개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계 부정이 많은 나라인 것처럼 그냥 전부 다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 정책 당국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신국장님께서 일단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으니까 많이 현장에서의 얘기를 듣는 기회로 처음에는 일단 나오시기 싫으셨겠지만 일단 나오셨으니까 현장 그 행정 차원에서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좀 많은 이직을 넓은 마음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감원 회계감리국장 신규종입니다. 뭐 와서 쓴소리를 이제 많이 들을 거라고 이제 좀 마음을 잡고 이렇게 좀 그렇게 했는데 자꾸 비판을 받으니까 자꾸 할 말은 많은데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어깨에 이제 소중한 말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제가 이렇게 또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많이 이제 수용을 하고 그러다서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개선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가져가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고요.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저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설명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히 가져가가지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이제 감독기관 이제 업무 담당자지만 또 한 명의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제가 외부 감사인이 부담하는 법률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크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 저기 이제 피시해업이라든지 이런 게는 감사인의 업무나 책임을 확대하는 업무 추세고요. 또 국내에서도 공인회계사의 이제 징계 시효가 너무 짧다라는 그런 게 제기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외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민사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 위험이 높다는 그래서 이제 감사인의 업무 수행 부담이 크다는 이제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감리를 하다 보면 일부 감사인의 감사 조서가 매우 부실한 사례가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감리위원회에서 이제 감사인들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이제 조서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현재는 이제 감리위원이나 증선위원께서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조서화 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조서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전제 조건으로는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서가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들 또 계속해서 이제 감사인 감리라든지 재무제표 감리할 때 문서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제 민사상, 형사상 책임 모두 공의 감사인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조서화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시효 연장은 사실 요거는 신해관법 도입할 때 우리 이제 감사인 측에서 좀 페이버해주는 뭐 주기적 지정이라든지 뭐 표준 감사 시간 이런 거에 부합해야 반대적으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페이버를 줬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기적 지정이나 표준 감사 시간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로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저희도 이제 심사감리 주기가 10년인 초과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년의 감사조서 보존 기간은 저희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외부 감사는 행정 책임 관련해 가지고요. 17년에 이제 신여관법 시행 이후에 심사 제도가 도입됐고 그 20년부터 23년까지는 심사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그러니까 5분의 4가 넘습니다. 그런데 심사 업무는 감사인의 수건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이제 외부 교수님께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는 심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에서 이제 업계 이제 공인회사 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저희들도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신여관법의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페이버를 줬지만은 그 대신에 업무 수행 이사의 개별 감사 보고서에 대한 충실한 작성과 함께 회계법인 스스로 이제 법인 전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좀 역량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감사인 감리에 대한 제도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이사에 대한 조치는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라든지 품질 위주의 회계법인 운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조치 선례는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알 거고요. 과징금 부분인데요. 이제 과징금은 20년부터 24년까지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감사에 대한 과징금은 한 58억 원 수준인데 이건 회사 과징금의 한 7% 수준입니다. 가장 큰 건 한 10억 부과된 것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미국 PCA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에 2천만 달러, 그다음에 영국은 2,1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징금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감리 절차와 이제 그 개선 과제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가장 많이 챌린지를 받고 있고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방어권 이제 상대 방어 감리 업무의 투명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엄청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와 같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제도 개선도 했고 조서도 이제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서 이후에 이제 문답서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위반 여부 판단은 이제 금감원 임의협조 등으로 대심제의 필요성이 있는데 감사인의 경우에는 사실 감사 조서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사인이 감사 조서를 충실하게 작성한다면 굳이 대심대까지 갈 필요가 있을 상황이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리 과정에서 이제 감리위원회, 증선위원회 질문이 뭐냐면 해당 과목에 대해서 감사조서 기재 내용 무엇인가에 대한 큐를 하시면 그에 대한 충실히 답변을 하셨으면 면책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경과실로 가는 거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면 대부분 이제 그에 상하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 지금 감독 당국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조서를 좀 충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감사조서의 충실한 작성을 위해서는 이제 업무 수행 인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개별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감리뿐만 아니라 품질 감리, 감사의 감리를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우리 또 제도 개선으로 많이 우리 국장님께서 반영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요약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 나중에 그다음 우리 한정선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경제정책부장 함정선입니다.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고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나 법 관련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충분히 잘 해주셨으니 저는 좀 외부의 언론, 그러니까 외부랑 언론, 기업들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작정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그 외부 감사인이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또 일순타당한 얘기기도 합니다. 뭐 이 같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감사인이 회계부정 조사 조사를 좀 강화한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요. 그 부정조사랑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당국을 내놓기도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 해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 법적 책임 같은 것들이 강화되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 과잉 조사로 부담을 느낀다는 호소를 기업들에게 종종 들을 수 있고요. 또 그 회계업계에서는 외부 감사로만 적발할 수 있는 회계 부정 영역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숫자로만 봐도 외감법 개정 이후에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을 내부 통제, 기업의 그 내부 통제를 통해서 적발한 사례가 더 많다고 하고요. 또 그게 더 실용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오스틴 플란트나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내부 통제가 강화돼서 이런 사례를 좀 잡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또 이에 대해서도 부담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불식회계나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그런 재무 위험을 내부 통제 혹은 경영진의 책무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또 다 막기가 어렵다. 그리고 재계에서는 오히려 내부 통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기업들이 면피성 경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 경영에 이런 지적과 비판도 나옵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언론에서 보기에 외부 감사의 역할이 그 기업의 재무와 신뢰도랑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해당 업무에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실기업이나 부실기재 등을 밝혀내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도 또 혹시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과도하게 외부 감사인에게 지우는 것은 아닌지 혹은 또 외부 감사인이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위반 수준에 걸맞은 알맞은 제재인지에 대해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부 감사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려는 것은 사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이게 꼭 법적 책임만을 강화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좀 따져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제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회계 부정을 예방하는 제도나 그런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제도 마련에 나서 보면 어떨까 싶고요. 회계 부정 조사를 좀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라던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하지 않고도 내부 고발 같은 것들 통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논의와 합의를 좀 요구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그리고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또 우리 발제자의 답변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먼저 지정 토론에 대해서 발제자님의 답변 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조금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 토론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제가 언급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회장님께서 감리 절차에 관해 개선 방안을 한번 살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논문을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로 논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와서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은데 토론자의 여러분의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 감리 절차의 개선책에 관해서
그래서 그간의 어떤 좀 쉬쉬했던 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감리의 어떤 조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을 좀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까발리는 것 자체가 약간 금기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관해서 좀 활발한 논의가 있어서 이걸 약간 공론화해서 좀 더 나은 대심제로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심제에 대해서 꼭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건 그 대심제를 제가 그 감리위원 하고 있을 동안에 저쪽에 항공에서는 위탁감리위원장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도입했습니다. 한 4년 지나서 중간에 도입됐는데 그때는 대심제를 통해서 보다 더 변호사의 조력도 받고 또 그 다음에 쌍방에 그야말로 법정과 같은 대심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거 보고서 순차적인 대심제, 이거는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 개정이 안 된 모양인데 개선이요. 그래서 진짜로 그거는 대심제의 개선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쪽에서 모색을 해주신다면 오늘 모임이 굉장히 우리 포럼이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한두 가지만 사회자 입장에서 먼저 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뭐 플로어에서 한 두 분 정도까지 먼저 하고 나서 제가 할까요? 저도 이제 감리위원을 한 입장에서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64페이지에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재계 인용하셨잖아요. 재계에서는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해가지고 그 기업 내부 통제 강화를 시켜도 분식 횡령 배임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재계에서는 오히려 또 소극적인 면피성 경영을 조장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재계에서의 그 면피성, 그러니까 우리 언론기관에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이렇게 저게 말이 되는 얘기냐. 거기에 사장들이 18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법 개정하는 거 문제 있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6개 단체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아닌데 많은 인생 경험에서 볼 때 사실은 아니다 하는 거를 언론기관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고, 요거는 좋으신 얘기 같아요. 내부 고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부정을 적발하는 것은 사실은 회계감사보다도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 사람들이 재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 면피성 경영이 되고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는 겉으로 봐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전혀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사가 연간에 요즘 계속 감사해가지고 연중에 몇 번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내부 통제를 통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부정이 적발이 쉽고 그 부정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형평의 추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플로어에서 지금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신 분 말씀 좀. 예. 마이크를 좀. 이재권 우리 박사님이고 우리 감사연합회 부대표도 맡고 계시죠. 네, 저 이재권에게 합니다. 오늘 아주 시적절한 우리의
감사원의 법적 책임과 감사 절차, 이 중에서 제가 상당히 제가 한국 감사협회 감사원 산하에 여기에 이제 내부 감사 쪽에 교육위원장을 하고 또 벤처기업들이나 이쪽에 이제 감사를 했던 입장에서 우리 태연소 회계제도 칩장의 발표 자료에 이쪽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같이 한번 좀 봤으면 하는 면에서 제가 이쪽에 셋째 문제만 보면 외부 감사의 역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회사의 내부 감사 기구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제 기능할 수 있도록 회계 감리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요. 이면은 어떤 틀이냐면 우리 회계나 자금에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1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2차 라인은 내부 회계 관리 담당자, 이쪽에가 두 번째 세컨 라인의 어떤 통제적 역할을 수행을 하고, 셋째 라인이 내부 감사거든요. 상임 감사가 됐든지 비상임 감사 내지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네 번째 라인인 퍼스트 라인이 이제 공인회사의 외부 감사 또는 금감원의 어떤 감독이라든지 외부 기관에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제 우리 금감원 감리나 금융위의 증선위 쪽에 있어서는 어떤 사고에 있어서 보면 1차적으로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나 CFO에 이제 책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회사에 이제 2차 내부회계 관리제도까지 왔는데 내부 감사는 몇 시에 있느냐. 그래, 이면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체계를 앞으로 가져가겠다고 금융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또 하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그러면 회계 부정이 일어났을 때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 면에 대해서 필히 같이 전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이때 지금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의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에 있어서 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면을 해갖고 이 제도적으로 거버넌스 틀 자체가 레벨업 될 수 있는 틀에 대해서의 어떤 감리제도의 운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 이 면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 쪽에서 나오신 사무관님께서 금융위에서 갖고 계신 어떤 내부 감사 인센티브를 이렇게 강화하는 방안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부 감사 측면에서는 이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양정기준상에 보면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조치를 가중하고, 반대로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 경우에서는 감경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지금 조치 수준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내부 감사인과 외부 감사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장 이제 뜨겁게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지배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 지정제를 뭐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나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중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까 이제 내부 감시, 내부 감사 기능 중에 하나의 측면인데요. 이게 결국 그 휘스블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에 대해서 이게 적극적인 게 내부 감시, 그런 내부 감사가 연계될 수 있는데, 저희도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작년 5월달에 이제 내부 이제 고발자, 즉 이제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해서는 이 포상금을 강화했고요. 회계 부정 신고자가 내부인인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서 조치를 감면이거나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화를 시켰습니다. 그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부 감시자 아니면 내부 감사인의 그런 휘슬블로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내부 감사 기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게 인터널 컨트롤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미국 제도로 치면은 인터널 컨트롤 오버 파이낸셜 리포팅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사실은 이게 그 내부 통제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지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치밀하게 이제 직원들, 임직원들이 특히 임원이 앞장서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외부 감사인한테 여기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금융위원회에서 위에 세 번째 줄에 방금 얘기하신 외부 감사인 역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회사의 내부 감사 기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올바른 인식 같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관점에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경우는 디스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인센티브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그 고발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난번에 금액을 많이 올렸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게 최근에 신문에 나온 거 뉴스에 보면은 올리기는 올렸는데 그 내부 고발자한테 돈 주려고 보니까 돈이 없대요. 예산이 없대요. 왜냐 하니까 받은 돈이 정부의 회계 그 시스템에 의해서는 그건 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고, 내부 고발자에게 인센티브 20억까지를 높인다 이렇게 해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돈이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따로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 이런 현실을 보고, 야, 이것도 바꿔야 돼, 개선해야 된다. 그걸 들어왔으면 교통 우리가 제재금 요즘 딱지 많이 날아오죠. 그런 돈, 그거는 거기에서 특별 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쓸 수가 있어야지. 지금은 돈 전부 다 국고에 다 들어가고, 부정으로 인한 그 돈 받은 거, 과징금은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고, 그리고 고발자에 대한 돈 줄 때는 막상 그 퍼센테이지를 쳐가지고 줘야 될 돈이 예산이 없어 못 주는 이런 이제 현 시스템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그건 법적인 제도, 예산 시스템하고의 연결해서 좀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모두 한 번 정도 혹시 플로어에서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오겠다,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마침 그 시간을 전학해 주셔가지고 따로 없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따로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보고, 다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에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고시 출신인데 예를 들면은 저는 상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고시 제일 힘들다고 해가지고 공인회계사 재학 중에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추궁이 된다. 이 감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뒤에 뒷머리를 아프게 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하고 학교로 가서 학교 생활을 평생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제 바로 형제 중에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제 친동생이 또 법과대학 나가지고 사법시험을 합격했어요. 근데 변호사 해가지고 하니까 걔들은 책임이 별로 없어요. 걔들은 당사자, 이게 이제 우리 언론계에서 나오고 계시니까 이제 그렇고, 다른 우리 감리 담당 하시는 우리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변호사는 그렇게 계약해가지고 자기가 소송을 당할지언정 잘못 변론을 하면은 그렇게 뒤에 앉아서 하나하나 또 묻고, 그거를 5년 나아가서 8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지정감사제를 줘서 너희들 감리 제도를 페이버를 줬으니까, 감사라고 하는 일거리를 줬으니까 그 감리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기간도 좀 길고, 미국에서는 삭스법에서는 7년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더 엄하게 한다고 8년으로 올렸어요. 옛날 저는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한때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 감리제도 왜 필요하냐,
저는 사실 그걸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감리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좀 해야 될 여지가 있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변호사의 그 개인적인 계약 관계하고 당사자 관계하고 회계사의 그 제3자가 딸려 있는 그런 그 계약 관계가 조금은 다르고, 사회적인 그 파급 효과가 회계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크게 느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이해를 합니다만은, 좀 해도 현재 시스템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를 하시는 그 분들이 그 금융위원회 인원이 적고 금융감독원이 인원이 비교적 많아서 감리를 하다가 보니까 금융감독원을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회계사들이. 그 저는 아니 금융감독원이 뭐 별거냐. 상장법인 쪽에 감리하고 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 쪽에 감리하고 다 같이 위탁기관의 지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그 말은 합니다만은 우리 감독원 쪽에서 그 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세적으로 좀 보시고, 정말 이 경우는 회계사가 책임을 방기하고 거기에 그 방조 나아가서는 공범이다 하는 그런 고의성 있는 경우만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중과실, 경과실, 뭐 크로스 네글리전스나 오디널 네글리전스나 사실은 그거 가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 감리위원회 하면서 뭐 이걸 경과실이다, 중과실이다 하고 이렇게 그 판정을 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조금은 대부분하고 고의 때는 매우 치고, 이건 회계사가 감사를 엉터리 감사를 하도록끔 여기 방조했고 그리고 조장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매우 치더라도, 그런 경우만 또 대외적으로 그 공개를 하시고, 사실은 한국의 회계 부정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과실 정도는 사실은 공개하지 말고, 그건 회계사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 명색이 자기 프라이드에서 고시 합격해가지고 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신문에 안 내도 한번 지적을 받으면은 그 자기의 자존심 상해서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그 학생들 뒤에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너 뭐 왜 안 했냐, 빠졌냐, 왜 그때 당시에 너 이렇게 봤어야 되지 않냐 하고 소급적으로 상황도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정 변경을 소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 양정 규정도 저는 좀 손을 좀 보시는 것이, 우리 금융위원회 쪽에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좀 대범하게 보시고, 국가 경쟁력도 그러면은 20일 내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니, 회장님 말씀하니까 또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써야 되는데. 예, 한 말씀 하시죠. 짧게. 예. 아까 시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제품은 투입이 많아야지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회계감사실도 투입 시간이 많이 되면은 부실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한 시간 제한된, 물론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감사인에 따라서는 통상의 경우는 그러면 투입은 적게 하라면서 품질을 높여라. 아까 우리 지적한 대로 뭐 기업들 면피하는 경향, 그래갖고서 문제가 되면 전부 회계사 감사 잘못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해갖고서 많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이게 목적인데, 그러려면은 투입과 결과를 좀 어느 정도 고려해서, 과연 우리나라 요새 표준 감사 시간이 있다면 외국의 시간과 비교해 봤습니까? 10분의 1도 안 쓸 거예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우리은행 감사를 했었는데, 우리은행의 뉴욕 지정 감사 보수가 그때 당시에 우리은행 감사 보수의 10배예요. 본점의 감사 보수예요. 그만큼 투입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 당국에서 할 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줍시다 해서 한번 다시 또 뒤늦게 말 걸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전에 공인회계사회 그 상금 부회장을 하셨던 이광남 회계사신데요. 그래서 감사 시간 투입이 많아져야 되고 감사 시간 투입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감사 보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지정감사제, 주기적 지정제까지 해서 이렇게 좀 그 투입 시간도 올라간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걸 기업들이 거기에 또 딴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흔들려서 이번에 그 우리 밸류업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좀 거기 인센티브 준다고 거기 지배 구조가 좋으면은 거기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하려고 하다가 이제 또 유예한다고 면제하고 유예하고 차이가 과연 뭘까요? 3년 뒤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정책의 미스매칭이라고 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실은 그걸 밸류업을 하는데 아니 그럼 회계 투명성은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냐? 주기적 지정제를 유예시킨다, 면제시킨다. 그럼 회계 투명성은 별로 없어도 가치가 밸류업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 감사인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정책의 미스매칭이다. 우리가 감해줄 것을 감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면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이제 유예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얘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중요한 분들이 나오셨고 그래서 좋은 토론들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져서 마감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 행사 오늘 비상시국이라서 많은 분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또 나오신 우리 발표자 토론자도 굉장히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포럼은 굉장히 저희들 창립 10주년 그 심포지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값어치 있는 그런 모임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좋은 그 발전의 계기가 오늘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